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총평에 이어서 2027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경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문제들 꼼꼼히 복귀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1번부터 봅니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 1번은 국민경제 모형이나 경제주체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유인과 관련된, 경제적 유인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한번 보죠. 각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한 사람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출산율을 하락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출산 장려금은 경제적 유인 중에서도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긍정적 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긍정적 유인은요, 그 행위 주체에게는 편익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행동을 강화하고, 자, 의국 정부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한 장당 15센트를 부과하는 소비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결과 연간 1인당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300개에서 확 줄었죠. 20개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소비자 부담금 제도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요. 이 부정적 요인은 특정 행동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를 하는 경제 주체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뭐냐면 긍정적 유인, 부정적 유인 외에 첫 번째 사례는 그 긍정적 유인의 효과가 없었던 거고, 두 번째 사례는 부정적 유인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럼 1번. 자, 기업은 출산한 사람들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장려금을 받아서. 2번. 자, 니은은 그쵸? 부정적 유인이니까 비용을 증가시킨다. 맞죠? 3번. 자, 기억, 니은 달리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경제적 유인은 긍정, 부정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3번에 달리가 틀린 겁니다. 기억, 니은 모두. 자, 4번. 자, 기업과 니은은 경제적 유인은, 기업, 니은의 경제적 유인은 모두 해당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증가는 첫 번째 기억만, 니은은 약화시키는 거죠. 자, 5번. 자, 바뀌었네요. 기억은 부정적 유인이 아니라 기억과 니은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기억은 긍정적 유인, 니은은 부정적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의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정답 2번. 자, 2번 갑니다. 자, 경제체제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가나를 기준으로 갑국, 을국의 경제체제를 구분한 건데, 자, 옳은 설명 고르고요. 일단 갑국, 을국 모두 혼합경제체제입니다. 그런데 각각 시장경제 또는 계획경제체제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블랭크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자, 갑국이 시장경제래요. 자, 갑국이 시장경제면, 자, 을국은 계획경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에는 빈부격차 정도? 여러분, 빈부격차 정도는 시장경제에서 더 크겠죠? 그러면 여러분,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강조할 거고 계획경제는 형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정도는 시장경제, 계획경제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나에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가에 들어가야 돼요. 1번 틀렸고. 자, 2번. 을국이 또 계획경제체제 중심이라면 가에는 갑은 시장경제죠? 그러면 민간경제 주체의 자율성 정도, 당연히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이죠. 2번 맞고. 자, 3번. 가가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가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정도가 되면 갑국이 을국보다 높죠. 그럼 갑국은 계획경제고, 자, 을국은 시장경제가 돼요. 자, 그러면 갑국은 을국보다, 갑국은 계획경제니까 시장경제 을국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틀렸죠. 이렇게 되려면 을국은 갑국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문제 해결.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나가 이윤 추구 동기면 을국이 시장경제, 이윤 추구 동기가 낮은 갑국은 계획경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문제 해결 기준으로 형평성을 중시하는 건 계획경제인
갑국이겠죠. 그래서 을국은 갑국보다가 아니라 갑국은 을국보다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5번. 나가 정부의 통제 정도입니다. 이번엔 나가 정부의 통제 정도면 정부의 통제 정도, 그럼 을국이 더 높죠. 그러면 을국은 계획경제가 되겠죠. 그리고 갑국은 통제 정도가 작은 거니까 자, 시장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5번 선택지는 갑국이 시장경제, 을국이 계획경제. 근데 주의할 게 여러분, 이거 잘 나오는 선택지인데 결국 시장경제, 계획경제 모두 기본적으로 희소성으로 인하여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면 시장 경제인 거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해결을 하면 계획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선택지에 갑국과 을국은 갑국과 달리가 틀린 거예요. 을국, 갑국 모두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5번 틀렸고.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이렇게 끝낼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 풀면 되는데 일단 내용이 갑이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대안 4가지 A, B, C, D 뭐 제품이겠죠? 대안 4가지를 놓고 각 대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인데 자, 총 100점 만점에 사회적 책임의 배점 40점으로 가장 높죠. 그러면 현재 갑은 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리고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다 더해보세요. A 대안은 34 더하기 7 더하기 26 더하기 18하면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 봤는데 85점입니다. 그리고 B 대안은 86점이고요. 자, C 대안은 80점이고 D 대안은 88점이 돼요. 그럼 여러분 합리적 선택은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니까 D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1번 갑이 선택한 대안의 기회비용. 그럼 갑은 D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A, B, C를 포기했죠. 그럼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그러면 B가 되겠죠. 86이니까 1번 A가 아니라 B입니다. 2번. 자, 그럼 갑이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은 C가 80, B가 86, C가 B보다 작죠. 틀렸고. 자, 3번. 갑은 제품 선택 시에 평가 기준에 배점을 부과한 걸 보면 사회적 책임이 제일 크잖아요. 따라서 사회적 책임보다 성능이 아니라 성능보다 사회적 책임. 성능보다 사회적 책임. 3번도 틀렸고. 4번. 자, 그럼 만약에 가격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대요. 그럼 결국 뭐냐면 가격 곱하기 2 하면 돼요. 2. 그러면 여기 이제 18점이 아니라 36점이 될 거고 여기 30점 곱하기 2 하면 여기는 28점. 여기는 곱하기 2 하면 32점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36으로 제일 크죠? 그리고 이거는 30인데 이건 32. 그래서 얘가 36으로 제일 많이 증가했죠? 가격만 보면. 근데 32, 4 차이예요. 그런데 A와 D는 이미 3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합계 다시 계산해도 D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돼요. 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가 틀린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D가 됩니다. 그럼 5번. 자, 디자인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 자, 디자인 뺍니다. 여러분 디자인을 빼도요. 디자인을 빼도 계산해 보시면 결국 여전히 D예요. 그래서 D를 선택할 것이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러분 3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요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5번 맞고. 자, 이제 4번 문제 갈게요. 4번. 자, 국민경제순환에서 시장 A, B예요. 그래서 A, B는 각각 생산물 시장 또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중에 하나죠. 그럼 첫 번째 물어보는데 기업의 판매 수입이 발생하는가? 그러면 예. 그럼 A가 당연히 무슨 시장이 돼요?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고 자, B는 아니오니까 요소 시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직자의 구직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구직 활동은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예, 생산물 시장 아니요. 맞네요. 그리고 정부가
경제 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생산물 시장도 되고요. 생산 요소 시장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임금지대 이자는 여러분 임금지대 이자는 생산 요소니까 B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죠. A가 틀렸고. 자, 가계 택배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는 생산물이죠. 그렇죠? 따라서 생산물 시장 A에서 이루어진다. 맞네요. 3번 가게는 B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자, 수요자 틀렸고. 자, 4번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행위는 생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기업은 정부가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건 생산물 시장도 예, 생산 요소 시장도 예, 둘 다 예예요. 돼요? 자, 그러면 4번 정답 2번 확인만 할게요. 자, 여태까지 평이합니다. 여기서 막히시면 안 돼요. 자, 이제 5번. 자, 주어진 대로 한번 읽어보죠. 자, 옳은 것 고르는 거고 돼지고기 수요 공급 곡선은 직선이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자, 그럼 먼저 읽어볼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동그라미 지역의 모든 돼지가 살처분됐어요. 자, 이로 인해 1kg당 15,000원이었던 돼지고기 가격이 1kg당 3만 원으로 급등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자, 보세요. 동그라미 지역에 돼지고기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하향하는 수요와 자,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나서 현재 원래 1kg당 지금 얼마였냐면 15,000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15,000원.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돼지가 살처분됐다는 얘기는 결국 돼지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돼지의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15,000원의 2배인 1kg당 얼마로 증가한 겁니까? 3만 원, 상승한 거죠. 가격이 3만 원으로 상승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키로당 3만 원으로 급등한 이유는 뭐다? 공급이 감소해서 다시 공급 감소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 후에 돼지고기 가격이 키로당 12,000원으로 급락했대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돼지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 그럼 그 결과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심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의 뭐가 감소하는 거냐면 자, 선호가 감소할 거고요. 결국 선호 감소는 이번에 뭐가 됩니까? 자, 수요 감소가 되는 거죠. 수요 감소. 그러면 지금 공급 곡선이 일단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이 3만 원이었는데 자, 가격이 수요가 감소해서 12,000원까지 급락했다는 얘기는 한 12,000원이 여기라고 그러면 좀 저쪽에 더 그랬어야 되는데 수요가 확 감소한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12,000원 된 겁니다. 12,000원.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됐고 자, 우리 보죠. 그럼 다시 기역의 3만 원 급등은 공급 감소. 그다음에 니은의 12,000원의 급락은 수요 감소. 그럼 1번 기역은 돼지고기 공급 감소죠. 수요 감소 틀렸고 2번 니은은 돼지고기의 수요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 틀렸고 3번 그럼 돼지고기 균형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기역에서는 균형 거래량이 여긴데 원래 이걸 좀 더 이쪽에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죠. 이렇게 있다고 그냥. 그러면 니은에서는 균형 거래량이 공급 감소 이후에 수요 감소까지 이루어지면서 균형 거래량이 더 감소했죠. 자, 따라서 기역일 때가 니은보다 맞네요. 왜냐면 기역의 균형 거래량은 여기고 니은의 수요 감소로 인한 균형 거래량은 여기니까.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선택지고 자, 4번. 자, 기역의 돼지고기 공급과 니은의 돼지고기 수요 변동은 서로 같은 방향이죠. 공급 감소, 수요 감소. 돼요? 다른 방향이 틀린 겁니다. 5번. 돼지고기 수요 변동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감소했는데
자, 거기서 수요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기존 15,000원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공급 감소폭보다 수요 감소폭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는데 수요 감소폭이 같으면 거래량만 줄어들죠. 그래서 5번은 작다가 아니라 수요 변동폭은 공급 변동폭보다 크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크다. 돼요? 자, 그럼 5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6번 문제 보죠. 자,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어요. 이와 함께 미국 내 금리가 인하돼서 우리나라 금리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아진 결과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아졌고, 자,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로 인해 일단 신용등급 올라갔고, 그럼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안전한 투자처가 된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국내로의 투자 증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거래요. 그러면 여기까지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로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외화 유입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럼 외화 유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외화 공급 증가죠. 그럼 외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환율의 하락입니다. 결국 외환 시장의 환율 변동,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외환 시장의 환율 변동은 환율 하락이고 그로 인한 가해 현상의 등장. 요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자, 환율 하락으로 가해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겠죠? 그렇죠? 틀렸고. 2번. 자, 달러 표시 외채를 상환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은 감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택지들은 그냥 단순하게 환율 하락의 효과를 물어봐요. 자, 3번.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들은 좀 한숨을 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4번.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은 앞으로 계속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동일한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원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인은 여행 시기를 앞당기는 게 유리한 거예요. 늦추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당기는 게 유리하고 늦추면 불리해집니다. 4번도 틀렸고. 그럼 이번에는 이 추세가 지속되면 환율이 계속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로 수입 대금을 결제한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왜? 환율이 계속 하락할 때니까 달러를 사서 달러로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동일한 달러에 대한 원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6번 문제도 기본적인 환율 변화 잡으면 환율 변동의 결과를 물어보는 좀 평이한 문제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정답은 5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죠. 7번 문제. 자, 일단 리니어시 제도라는 게 있고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데 기업들의 담합을 했더라도 그럼 여러분 일단 담합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시장 실패에서 독과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을 했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담합을 신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보통 짬짬이라는 표현을 신문에 경제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결국 독과점 기업들이 서로 짜고 뭔가 불안전한 경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과점의 담합은 불안전 경쟁 행위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도록 작동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담합을 했더라도 잡아내기 위해 리니어시 제도라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가 있는데 실현과 가진금을 감면해 주니까 빨리 너네 자수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TV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A전자와 B전자에 각각 4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여러분 과징금은 부당하게 이윤을 획득했다면 그 이윤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전자회사는 모두 자진 신고를 했는데
1순위 신고자인 B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2순위 신고자인 A전자는 절반을 감면받았다. 그래서 이 제도가 국내 TV 시장에서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할 때 제일 먼저 자진신고하면 전액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반액만 감면받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1순위로 신고한 사람은 결국 불안정 경쟁행위, 부당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제재 감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간 담합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 그러면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기업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담합이라는 불안정 경쟁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과는 관련이 없고, 니은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 담합은 당연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그렇죠? 행위겠죠. 맞죠? 디귿에서는 국내 TV 시장에서는 공급자 간에 담합이 이루어졌으니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리을은 기업 간 담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그쵸? 정부의 리니언시 제도 실시가 악용됨으로 인해 거기 나온 것처럼 정부가 제대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럼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럼 7번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니은, 리을 4번.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출제자분이 되게 고심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좀 약간 문제를 입체적으로 푸셔야 돼요. 자, 문제 어디에도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는 단서가 없죠. 그럼 우리는 요 내용에서 유추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현재 T년과 T 플러스 10년 변화인데요. T년에는 취업자 수가 630명이에요. 그런데 고용률은 63%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잖아요. 근데 분자의 취업자가 630명인데 분모의 15세 이상 인구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63%가 나오려면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수가 T년에는 몇 명 나와야 되냐면 1000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1000분의 630해서 고용률이 63%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통해서 현재 15세 이상 인구가 T년에는 1000명이다라는 걸 잡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T 플러스 10년에는 취업자 수가 720입니다.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분의 720이 60%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 돼야 되냐면 1200이 돼야 돼요. 그럼 6, 22, 6, 1, 6 해서 720명이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일단 15세 이상 인구가 T년에는 1000명 그리고 T 플러스 10년에는 12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 90%가 나왔다는 얘기는 경제활동의 인구수가 900명인 거죠. 왜? 그래야 1000명 중에 900명 해야 90%가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경제활동 인구는 몇 명이 되냐면 1200명 중에 75%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여기에도 900명이 나오는 겁니다. 900명. 그래서 1200분의 900 하면 이게 75%예요. 자, 그럼 우리는 15세 이상 인구 잡았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까지 잡은 거죠. 그럼 여러분 비경제활동 인구는 1000 빼기 900 해서 100인 거고 1200 빼기 900 해서 3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분석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1번. 자,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자, 여러분 실업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잖아요. 그러면 T년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900 중에 900에서 경제활동이 900에서 취업자 630을 뺀 270. 그쵸? 그게 실업자니까. 다시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630을 빼주면 실업자는 270이 돼서 900 중에 270이니까 실업률은 30%가 돼요. T년. 자, 그럼 T 플러스 10년은 어떻게 되냐면 경제활동 인구는 900명으로 동일하고 900명 중에서 취업자 720명을 빼주면 180명이죠. 그럼 실업률은 20%가 돼요. 자, 따라서 실업률은 30%에서 20%로 하락, 상승이 틀렸죠. 2번. 자,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900명 일정한 겁니다. 명이라고 선생님 자꾸 잘못 말했네. 여기서는 900명 맞죠? 그래서 단위가 10,000명이니까 그냥 900명 단위 생략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겁니다. 자, 3번. 15세 이상 인구는 1000에서 1200으로 증가했죠. 자, 4번. 비경제활동 인구 100에서 300으로 증가. 4번이 맞죠. 자, 5번. 자,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가 900인데 취업자는 630에서 720으로. 그럼 900분의 630에서 900분의 720이니까 비중은 감소하였다가 아니라 증가하였다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8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가나는 각각 서로 다른 노동시장이에요. 서로 다른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가에서 현재 균형임금 수준은 W1보다 낮은 수준이고 나에서 균형임금 수준은 W1보다 높고 W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W1으로 잡았대요. 자, 그러면 가에서 최저임금을 W1으로 잡았죠. 그러면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은 일단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데 정부는 기업 최저임금을 W2로 인상하려고 그런다. 그럼 현재 실효성이 있는 W1에서는 요만큼의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기업 최저임금을 W2로 인상하면 이만큼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의 크기가 커진다. 자, 두 번째. 나에서는 현재 균형임금 수준보다 균형임금 수준이 있는데 W1이란 최저임금 수준이 균형임금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 W1의 최저임금은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요점에서 노동시장이 균형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W2로 기업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이제는 요만큼 L2, L4만큼의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그래프 분석 끝났으니까 1번. 자, 현재 가에서 L2, L3만큼의 자, 아직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 안 했어요. W2로. 그러면 W1의 최저임금 규제에서 L2, L3만큼의 실업,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죠. 근데 1번에 초과 수요가 틀린 거예요. 2번. 현재 가에서는 나와 달리 그렇죠.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있는 거죠. 나는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없어요. 2번 맞고 3번. 자, 기역을 시행하면 가에서 실업의 규모는 얼만큼 증가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가에서는 기역을 시행하기 이전에 실업은 L2, L3였어요. 자, 이만큼이 실업이었는데 기역 실행 이후에는 실업의 크기가 이만큼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L2, L3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만큼 증가했니? 그러면 L1, L2 플러스 L3, L4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L1, L4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L1, L4는 W2 최저임금 실시 시에 노동의 초과 공급이고 W1일 때에 비해서는 L1, L2 플러스 L3, L4만큼 증가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기역을 시행하면
나에서 노동 거래량. 여러분, 기역을 시행하면 나에서 이만큼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의 거래량은 L2가 됩니다. L4가 틀렸죠. 자, 5번. 그럼 기역을 시행하면 가의 임금 총액은 나보다. 여러분, 기역을 시행하면 가의 임금 총액은요. W2 곱하기 L1. 그렇죠? 요 사각형의 면적이죠. 왜냐면 노동 고용량이 L1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나에서는 기역을 실시하면 W2 곱하기 L2.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봐도 L1보다 L2가 고용량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의 임금 총액이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의 임금 총액이 가보다 크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정답 2번 잡으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제 10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좀 우리가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의 각국은 XJ 시장 상황인데 무역전 XJ 국내 가격, 일단 XJ 국내 가격 4달러 뭐 요새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높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계속되니까 정부는, 자, 중요한 거, 자유무역을 허용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자유무역을 허용했다는 얘기는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높으면 이 갑국은 수출국이 되는 거고,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아, 반대로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낮으면 이 갑국은 수입국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그 결과 XJ 국제 가격, 이제 국제 가격이 2달러네. 그럼 일단 이 국가는 처음에 수입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공급돼서 일단 수입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업들의 항의가 너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자국의 XJ 산업 보호를 위해서 개당 1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부과하면 이제 수입품의 관세 부과 후 국내 판매 가격은 3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XJ 국제 가격은 5달러로 상승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5달러로 상승했다는 얘기는 자유무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제 가격이 5달러로 바뀌면 국내 균형 가격 4달러보다 높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는 관세 부과일 때까지는 이 갑국은 수입국이었지만 국제 가격이 5달러로 국내 가격 4달러보다 높아지면서 디귿 이후에는 이제 갑국은 수출국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5달러로 상승했다? 아, 그럼 이제 수입은 안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수입은 없고 이제 뭐로 바뀐 겁니까? 수출국으로 바뀌었다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요거 수출국 바뀌었다는 거 못 잡으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특히 4번, 5번 선택지가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여러분 국내 가격은 4달러죠. 국내 가격은 4달러. 자, 그리고 자유무역을 허용하면 2달러 국제 가격에서 얼마든지 무한정 공급되기 때문에 이 국제 가격에서 옆으로 쭉 그면요. 국제 가격 옆으로 쭉 그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은 여기고, 그럼 공급량 수준은 국내 공급량은 300개, 하지만 소비자들은 500개까지 살려고 그러죠. 그럼 요만큼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입량. 그래서 자유무역하에서 수입량은 200개입니다. 자유무역하에서 수입량은 200개. 그런데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서 1달러만큼의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포함 가격은 3달러로 바뀌면 이때 옆으로 쭉 거주면, 그쵸? 그럼 국내 소비량은 여기죠. 400개. 그런데 국내 생산량은 여전히 300개니까 요만큼을 관세 부과 이후에 수입량이 돼요. 관세 부과 이후에 수입량. 그럼 수입량이 200개에서 관세 부과 후에 100개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국제 가격이 디귿 5달러로 상승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국제 가격이 5달러로 상승하면 이제 5달러에서 옆으로 쭉 그면 이제 국내 가격보다 높아져서 이제 5달러에서는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무슨국이 된다? 수출국이 되는 거고요. 그럼 5달러에서 국내 생산자들은 여기까지 생산하는 거죠.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200개만 삽니다. 그래서 요만큼 100개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100개가 자 수출량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 만만치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역일 때 갑국의 수입액은 그럼 기역은 2달러에서 자유무역한 거잖아요. 그럼 수입량 곱하기 200개 곱하기 2달러 400달러죠? 맞네요.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그럼 기역일 때 갑국 기업의 생산자 잉여는 무역전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보면 무역전에는 생산자 잉여가 4달러에 300개 팔았어요. 그리고 요 위의 삼각형은 무역전의 소비자 잉여죠. 근데 무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 국내 공급자들은 거기 나와 있는 그 생산자 잉여죠. 그럼 기업 자유무역을 허용했을 때 그럼 이제 그럼 일단 자유무역 이전에는 요 사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니까 4달러 곱하기 300개에서 생산자 잉여의 합은 1200달러가 되죠. 4달러 곱하기 300. 근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2달러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요만큼은 수입량이니까 결국 생산자 잉여는 2달러 곱하기 300 해서 600입니다. 600. 그러면 600달러 감소했죠. 그래서 무역전보다 600달러 감소했다가 맞는 선택지. 자, 3번. 그럼 니은에서 정부의 관세 수입은 여러분 보세요. 원래 2달러일 때는 요게 수입량이었는데 이제 3달러이면 수입량이 줄어들고 관세 부과 액수는 1달러죠. 그럼 요 사각형 면적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에요. 그러면 1달러 곱하기 100. 그러면 100달러가 되네요. 3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죠. 그럼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디귿일 때 사회적 잉여는 기역일 때보다. 그럼 먼저 우리 기역부터 보죠. 여러분, 기역은 자유무역을 한 거잖아요. 기역은 자유무역. 그럼 자유무역을 허용하면 2달러에서 그쵸? 그러면 소비자들은 500개까지 샀고 그럼 요 위에 삼각형이 뭡니까? 소비자 잉여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300에다가 2달러만큼 파니까 결국 요 면적이 생산자 잉여 그리고 요 위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돼서 사회적 잉여는 거기 나와 있는 자유무역 기역일 때 사회적 잉여는 여기에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이렇게 쭉 요 면적이 기역일 때 사회적 잉여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자, 디귿일 때 사회적 잉여는 자, 디귿은 가격이 5달러로 상승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가격이 5달러로 상승했어요. 그럼 가격이 5달러로 상승했고 자, 요만큼이 뭡니까? 요만큼이 수출량이죠. 요만큼이 수출량.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5달러에 200개까지 사요. 그쵸? 그런데 나머지 100개는 어디에 파는 겁니다? 외국에 팔죠? 그러면 새로운 사회적 잉여는 여기예요. 그냥 요거.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건 그러면 처음에 봤던 기역일 때 사회적 잉여와 지금 수출국이 되는 디귿일 때 사회적 잉여를 비교해서 디귿일 때가 기역보다 얼마 감소했니? 그쵸? 그러면 지금 얼마 감소했냐면요. 요 부분이 늘어났지만 요 부분이 날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은 1달러 곱하기 100 곱하기 2분의 1에서 50이에요. 50. 50달러인데 요거는 2달러 곱하기 20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00달러입니다. 결국 150달러 감소한 거예요. 150달러 감소. 자, 따라서 300달러 감소한 게 아니라
150달러 감소.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정답 4번 딱 떨어지고요. 그럼 5번. 2번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디귿일 때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그럼 디귿은 마찬가지로 국제 가격이 5달러로 상승했잖아요. 그럼 5달러에서 수출국 상황 되면서 소비자 잉여는 요면적입니다. 되죠? 그럼 디귿일 때 소비자 잉여는 이면적이 되는 거고, 그럼 니은일 때 소비자 잉여는 자, 니은은 어떤 상황이냐면 관세 부과한 거죠. 그러면 관세 부과해서 3달러라고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증가했죠. 그쵸? 그럼 요 크기는 계산해 보면 일단 요 사각형의 면적 2달러, 200, 400달러. 그다음에 요거는 200달러 합치면 600달러. 따라서 600달러 감소하였다가 맞는 거죠. 돼요? 자, 요거 조금 이 문제가 그래도 선생님이 볼 때 10번 문제랑 특히 14번 문제 정도가 가장 킬러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 문제 수출국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디귿에서 이거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럼 10번 문제 정답 4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11번 문제 갈게요. 자, 그림은 각국의 교육 서비스 시장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럼 볼게요. 자, 교육 서비스 시장인데 여러분 교육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는 각국의 교육 서비스는 일단 소비 측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에게는 더 나은 기회와 고용 기회와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에도 의도치 않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다. 자, 그렇다면 요건 소비 측면에서 뭐가 됩니까? 외부 긍정적 끼치는 영향이니까 외부 경제가 돼요. 그럼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란 얘기는 당연히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소비될 거기 때문에 D2 수요 곡선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사회적 수요 곡선이고 D1이 실제 시장에서의 사적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E2는 최적 수준의 균형점, 실제 E1이 시장 균형점, 그럼 시장 거래량은 Q1, 최적 거래량 수준은 Q2. 따라서 과소소비. 끝. 돼요? 자, 그러면 1번 사회적 잉여는 당연히 최적 수준인 E2에서 극대화되겠죠. 2번 D1은 사적 수요입니다. 사회적 편익 반영이 틀렸어요. 사적 편익을 반영한 사적 수요 곡선이고 3번 소비 과정 맞는데 불경제가 아니라 경제죠. 외부 경제. 자, 4번 그쵸? Q1, Q2만큼 최적 수준에 비해서 과소소비 맞고요. 5번 자, 그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액수는 요 크기예요. 요 차이. 그런데 5번 선택지에선 P1, P2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P1, P2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P1, P2가 틀린 거. 자, 그러면 11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GDP 관련 문제입니다. 자, 갑은 2019년 1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일해왔어요. 자, 4월 갑은 을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요. 갑은 2달간 입원하여 1,000만 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불. 그리고 을은 파손된 차량을 나중에 폐차했고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구매했는데 첫 번째 자가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요거는 소비 활동이죠. 영업용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요 구매는 소비 활동이고 두 번째. 자, 이 자동차는 올해 2020년에 생산된 게 아니라 작년 2019년에 생산돼서 2020년에 판매된 거죠. 그럼 결국 이거 뭐냐면 재고 거래예요. 여러분, 이 재고 거래는 2020년에 판매가 됐어도 2019년 GDP에 포함하죠. 그렇죠? 이거 다 수업 때 한 겁니다. 개념에서. 자, 그럼 보기 키어.
자, 기역은 임금을 받았으니까 분배국민소득 맞죠? 분배국민소득은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 자, 니은. 자, 니은은 2020년. 그쵸? 여러분, 그 2020년에 1,000만 원의 입원비와 치료비가 그해 발생한 거니까 그해 명목 GDP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니은 맞고. 디귿. 자, 디귿. 작년에 국내에 생산된 자동차를 구매한 행위는 실질 2020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그쵸? 생산된 해 GDP, 그래서 2019년도에 포함되고요. 마지막 리을. 자, 리을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소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투자 지출이 틀린 거죠. 이건 민간 소비 지출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12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1번 기억님 맞죠?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교사가 얘기합니다. 자, 최근 딸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 그러면 딸기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딸기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는 딸기 가격의 하락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딸기 가격이 하락하면 딸기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기잼은요, 딸기를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딸기잼 시장에서는 원료 가격 상승이고 당연히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급, 딸기잼 시장에서는 아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못 말했죠? 딸기 가격이 하락했죠. 상승이 아니죠. 그럼 딸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딸기잼은 딸기를 원료로 딸기잼을 만드니까 생산비가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럼 딸기잼의 공급 증가, 그럼 또 딸기잼의 가격 하락. 그러면 이번에는 딸기잼과 보완 관계에 있는 식빵입니다. 그러면 딸기잼 가격 하락, 보완 관계에 있는 식빵은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럼 식빵의 수요는 증가. 그럼 마지막 그럼 딸기잼과 대체 관계에 있는 포도잼은 딸기잼 가격 하락, 대체 관계에 있는 포도잼 수요 감소. 이 정도 툭툭 나와야 돼요. 그럼 확인 끝났고, 자, 1번 가에서 딸기 공급이 증가하죠. 기술혁신, 생산비 절감, 공급 증가. 땡. 틀렸고요. 2번 딸기 균형 가격. 여러분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격 상승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딸기잼. 여러분 나에서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균형 거래량 증가입니다. 거기 감소가 틀렸죠. 4번 자, 식빵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죠. 상승, 가격 상승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5번. 그럼 포도잼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죠.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정답.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14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이 14번 문제가 선생님도 이 이런 유형은 처음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꼼꼼히 보면 돼요. 꼼꼼히. 하지만 만약에 접근을 조금 처음에 약간 헉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확히 한번 보죠. 일단 먼저 기준 연도가 몇 년이냐면 기준 연도가 T년이에요. 그 재화는 두 재화만 생산하죠. 갑국은 X, Y 두 재화만 생산하고 기준 연도가 T년입니다. 그럼 기준 연도가 T년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럼 기준 연도 T년에서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 자, 그럼 먼저 X제를 보면 기준 연도니까 생산량 40만 개 곱하기 가격 $100. 그러면 40만에 공이 2개 붙을 테니까 10만, 100만, 1000만이죠. 그래서 X제 명목 GDP 실질은 4천만. 그런데 Y제는 3이 6이니까 6천만입니다. 그러면 갑국에서는 X와 Y만 생산하기 때문에 4천만 달러 더하기 6천만 달러가 되면 얼마가 되겠죠? 자, 1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년에
명목 GDP도 1억 달러고 실질 GDP도 1억 달러예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자, T 플러스 1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보죠. 이제 T 플러스 1년에 갑국에서 생산된 X제 수량과 Y제 수량은 동일하대요. 그런데 명목 GDP가 9,900이에요. 9,900만. 그리고 물가는 T년보다 10% 상승.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T 플러스 1년에 X제 가격 10% 상승이니까 110. 그리고 Y제 가격은 200에서 10% 상승이니까 220이 됐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생산량, 거기다가 곱하기 생산량을 하면 T 플러스 1년 가격 XY 곱하기 생산량 하면 그게 명목 GDP인데 그 합이 얼마냐면 9,900만 달러래요. 그리고 X제 수량과 Y제 수량은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 딱 떨어지는 게 X제 수량 30만 개, Y제 수량 30만 개 되면 3,300만, 6,600만 합치면 9,900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일단 물가는 상승했고요. 생산량 수준은 그 전에 총 70개에서 이제는 60개로 줄어든 겁니다. 70개에서 60개로 줄어든 거고. 자, 또 하나 우리가 경제 성장 정도를 따져. 이건 참고로 여러분 이거 9,900만은 명목 GDP고요. 그럼 실질 GDP 한번 구해봐요. 자,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그럼 3천만, 6천만에서 실질 GDP는 9천만 달러가 됩니다. 돼요? 그럼 결국 T년의 실질 GDP 1억,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 9천만, 그리고 물가는 10% 상승. 그럼 여러분 물가 상승하고 실질 GDP 감소, 경기 침체.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 침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는 그럼 보세요. 이러한 경기 변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억을 주요 요인. 그럼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 나오려면 총 공급의 감소, 총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 그래야 물가 상승, 실질 GDP 감소죠. 근데 거기 기억 소비 지출의 증가는 총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니은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그쵸? 그래서 주요는 언급하면서 니은 문제 그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T 플러스 1년의 경제 성장률은 1억에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따지니까 1억에서 9천으로 감소했죠? 마이너스 10%죠. 자, 리을. 그럼 T 플러스 1년에 X제 생산량은 30만 개고 T년은 40만 개니까 10만 개 감소했죠. 맞네요. 자, 됩니까? 이 정도가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 정도 센스는 필요해요. 그러면 14번 문제는 정답 니은, 리을 4번입니다. 만약 이거 안 보인 친구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4번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표는 2019년에 갑국과 을국의 경상수지 항목별 외화 유입액과 유출액이고요. 갑국은 경상수지가 일단 20억 달러 흑자. 그 다음에 을국은 30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죠. 그럼 블랭크 채울 수가 있는 게 요거 갑국에서 경상수지의 외화 유입액을 다 더하면 70, 70, 140, 100 해서 외화 유입액의 총액은 240이에요. 그런데 을국에서는 요 블랭크를 제외한 총합이 200이에요. 그럼 흑자가 되려면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20억 달러 흑자니까 20억이 더 커야 되죠. 그럼 기억에는 20이 들어가겠죠. 그래야 220, 240, 흑자 20. 그럼 기억에 20 들어가고 자, 을국 볼게요. 자, 을국의 외화 유입액의 전체 합계는 모르지만 기현 때문에 전체 합계를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요거를 다 더해보면 요 금액을 다 더하면 자, 300 나오네요. 300. 그럼 외화 유입액이 300이고요. 자, 외화 유출액을 다 더하면
34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적자가 마이너스 3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니은에는 10이 들어가면 310, 340, 유출액이 30 더 많아서 30 적자. 되죠?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20이고 니은이 10이죠. 틀렸고. 2번. 갑곡의 경상수지는 자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갑곡의 경상수지는 흑자니까 외화 순유입이 발생한 거죠. 그럼 외화 순유입으로 인해서 외화 공급 증가. 자, 환율 하락 요인이에요. 환율 하락.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 대비 갑국 화폐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하락이 틀렸네요. 3번. 을국은 운송료가 포함된 항목은 서비스 수지입니다. 20억 달러 흑자죠? 정답. 4번. 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자, 임금이 포함된 항목. 자, 임금이 포함된 건 본억 수지, 본원소득 수지. 갑국 30억 달러 흑자, 을국 10억 달러 흑자. 둘 다 흑자죠? 달리가 틀렸죠? 자, 5번. 갑을 모두 해외 무상원조 금액이 포함된 항목 흑자. 자, 해외 무상원조가 포함된 건 이전소득 수지고요. 갑국은 10억 달러 흑자가 맞는데 을국은 40억 달러 적자죠. 유출액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갑국만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갑국만. 자, 15번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16번 보죠.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갑, 퇴직금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동그라미 은행 금융상품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어떻게? 그랬더니 상담사가 세무펀드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세무펀드에 투자할게요. 자, 그럼 바로 선택지 가죠. 1번. 자, 갑은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투자했으니까 정기예금보다 따라서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아니고요. 안정성보다 안전성보다 수익성이죠. 2번. 자, 기억. 여러분 낚이시면 안 돼요. 지금 갑이 은행을 찾아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정기예금 관련해서 정기예금 관련의 은행은 간접금융시장이고 펀드도 간접금융, 그렇죠? 둘 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갑이 자금의 공급자예요. 그럼 은행은 단지 뭐 할 뿐이냐면 자금을 중개하고 정보 제공하고 수수료 정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예대 마진 같은 거. 그래서 거기 기억, 은행이 자금의 수요자가 틀린 거죠. 자금의 수요자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들. 3번. 니은은 퇴직금이니까 비경상소득이 돼요. 경상소득 틀렸고요. 자, 디귿 이런 펀드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안 받죠.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 관련 상품만. 자, 마지막 5번. 그쵸, 리을은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만기를 채워야 약정한 이자를 받고요. 만기 이전에 해약하면 이자는 받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유는 약정한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번 문제는 정답 5번입니다. 5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사례 잘 만들어내 보죠. A지역 시민공원에서 열린 불꽃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한 가족은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자리.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안 돼요. 가까운 데 있어야 되죠. 불꽃놀이 옆에. 따라서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누군가 미리 선점을 하면 다른 누구는 그 자리에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에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특성,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잘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먼저 차지하기 위해 3시간 전에 와서 돗자리를 깔았고요. 시민공원 근처 식당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유롭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불꽃축제 특선 메뉴를 선보였어요. 자, 디귿. 하늘 높이 쏘아올린 커다란 불꽃은 A지역 어디에서든 볼 수 있어요. 그럼 A지역 내에서 이 불꽃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건 비경합성이죠.
내가 만약에 3km 떨어진 한강에서 만약에 뭐 이게 서울이면요. 한강 예를 들어 고수부지에서 여의도 근처 고수부지에서 불꽃놀이를 해도 선생님은 강남에서도 볼 수 있고 멀리서 그 다음에 뭐 흑석동에서 볼 수도 있고 또는 김포공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A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늘 높이 쏘아올린 커다란 불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면 A지역 내에서는 비경합성이죠. 하지만 나 즐겼어요. A지역 모든. 근데 불꽃놀이를 직접 볼 수 없는 B지역 사람들은 오직 유료 케이블 TV로만 불꽃놀이를 감상했다. 그럼 여러분 유료 케이블 TV는 자연 독점 제화니까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제화가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1번 기억. 자, 기억은 경합성을 갖는다. 미리 언급을 했죠. 맞고요. 자, 니은은 니은 어디 있어요? 자, 불꽃 축제 특선 메뉴는 시민공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불꽃놀이 보는 거죠. 그러면 좌석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사적 제어입니다. 배제성 돈 내고 사야 되죠. 돈 내고 메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성, 경합성, 사적 제어의 특징. 자, 니은 맞고 디귿 보세요. 자, 디귿은 하늘 높이 쏘아올린 커다란 불꽃은 A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모두 볼 수 있죠. 따라서 A지역 사람들에게는 배제성이 없어요. 그렇죠? 배제성이 없어요. 하지만 B지역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B지역 사람들을 배제시킨 거죠. 배제성이 있다죠. 자, 리을. 자, 리을은 그쵸? 리을은 유료 케이블 TV니까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제화죠. 감소시킨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단순합니다. 18번 문제 단순한 게 세계 교역 부진 심화, 반도체 경기 위축, 설비 투자 수출 악화, 민간 소비 감소. 지금 경기가 엄청난 하강 국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경기 침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확대 정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대 통화 정책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 1번 국공채 매입 확대 통화 정책 맞죠? 여러분 2번 소득세율 인하는 재정 정책이고요. 5번에 확대 재정 안 됩니다. 지금은 통화 정책 중앙은행. 그리고 3번에 기준금리 인상과 4번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모두 긴축 통화죠.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딱 떨어져요. 자,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9번 이 문제 선생님 수능 개념 사례 똑같아요. 수능 개념 사례 똑같습니다. 보세요. 일단 지금 갑은 직장에서 3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A 회사와 빵집 가맹 계약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빵집 가맹 계약 보증금 6천만 원은 계약 종료 후에 회수가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는 전세 보증금 2억으로 얘기했었는데 결국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쵸?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근데 그 6천만 원을 위해서 갑은 은행에 예금 중인 3천만 원을 일단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 3천은 은행에서 또 대출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자, 은행 예금 이자율은 단리 연 2%죠. 그러면 3천의 2%인 연에 6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율은 4%이기 때문에 3, 4, 12에서 1년 동안 12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년에 60만 원이고 대출을 통해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120만 원. 그리고 빵집 운영의 월 판매 수입은 1,000만 원. 자, 그럼 빵집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경제 주체 중에 우리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월 판매 수입 1,000만 원이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월 운영 비용은 대출이자. 자, 중요한 거 월 운영 비용이니까 대출 이자가 1년에 120이죠.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대출 이자는 월 10만 원. 그리고 원자재비 300, 임대료 200, 인건비 200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일단 기억은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되죠?
자, 2번. 현재 갑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재 갑은 300만 원의 월급 받아서 근로소득도 있지만 은행에 3천만 원 예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의 예금 이자를 받죠. 재산소득도 있는 거예요. 재산소득. 그래서 근로소득이다. 틀린 거 모두. 근로소득 더하기 재산소득이죠. 자, 3번. 그럼 빵집 운영의 순편익을 구해보죠. 자, 그러면 자, 빵집 운영으로 갑니다. 그럼 빵집 운영의 일단 편익은 얼마냐면 빵집 운영의 편익은 월 1,000만 원이라고 줬어요. 1,000. 그리고 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 명시적 비용과 그 다음에 자, 암묵적 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할 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운 친구들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개념에서 기회비용 파트 가면 선생님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일단 내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의 이자를 매달 내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 더하기 원자재비 300만 원 실제로 지출한 거죠. 임대료 2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200만 원. 그러면 명시적 비용의 합은 710만 원이고요. 자, 암묵적 비용은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암묵적 비용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게 원래 받던 월 350에 임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예금이자를 원래 받고 있었는데 빵집을 운영하려면 예금을 깨고 그 3천을 보증금으로 넣었잖아요. 따라서 60만 원에 원래 1년에 60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죠. 그걸 월로 환산하면 5만 원이죠. 12로 나누면.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355만 원이에요. 355만 원. 그러면 요 합이 1065니까 결국 우리는 빵집 운영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65만 원이 돼요. 그럼 순편익이 음액값이니까 빵집 운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직장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답. 그럼 4번 빵집을 운영할 경우에 명시적 비용은 710만 원이죠. 700만 원이 틀렸고요. 그럼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암묵적 비용은 뭐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암묵적 비용은 빵집 운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에요. 그럼 빵집 운영의 편익, 매출액은 1000인데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710이니까 그럼 빵집 운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90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직장을 계속 다닐 때 암묵적 비용은 빵집을 운영했을 때 이익. 그래서 얼마? 290입니다. 290. 그래서 끝. 문제 분석 끝난 겁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자, 교역 관련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교역 문제 한번 읽어보죠. 자, 가나는 각각 갑국과 을국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 그럼 갑국과 을국 잡을 거고요. 갑국과 을국은 XY만 생산하고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의 노동자 수는 동일하다. 그리고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만 특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서 똑같으니까 교역전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갑국이 을국보다 크대요. 자, 그럼 우리는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있죠. 그럼 X제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니까 결국 X제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작죠. 그럼 을국은 X제 비교 우위. 그럼 자동으로 갑국은 Y제 비교 우위. 그래서 일단 요거 잡으세요. 자, 갑국은 Y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을국은 X제 비교 우위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갑국 Y제, 을국 X제. 그럼 넘어가서 가나는 갑국 또는 을국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의 생산 및 소비 곡선 이 패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가는 갑국인지 을국인지는 모르지만 교역 전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교역 이후에 소비 가능한 조합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X제 특화해서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X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아까 봤죠? X제 비교 우위는 을국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가는 누가 됩니까? 자, 을국이 되는 거고 을국은 뭐에 특화했다?
X제에 특화했다. 그럼 자동으로 나는 갑국이 되는 거고 갑국은 Y제에 특화했죠? 그럼 갑국이 Y제에 특화했는데 A점은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소비점이죠. 그러면 Y제 특화해서 A점을 지나는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들을 연결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교역 조건 구합니다. 그러면 갑국은 Y제 특화해서 교역 후에 A점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Y제만 40개 생산했는데 25개를 소비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5개를 을국에 수출한 거고 그리고 A점의 X제가 15개니까 15개를 뭐 한 겁니까?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점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에서 결국 Y제 15개와 X제 15개가 교환됐다.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역 조건. 그러면 결국 1대1이 교환된 거죠. 교역 조건은 X제 1개와 Y제 1개입니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1번 선택지 보죠. 자, 교역전 갑국의 X제 1개 기회비용. 자, 그럼 교역전 갑국 여기 있죠. 그럼 X제 1개 기회비용은 20분의 40해서 2분의 3 틀려. 3분의 2가 아니에요. 2예요. 자, 2번. 교역 후 을국의 Y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암기하는 거. 비교 우이제와 소비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그럼 2번 선택지. 을국에서 X제 비교 우이니까 Y제는 비교 열이제하죠. 소비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감소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역 후에 그러면 갑국은 X제 10개, Y제 30개 소비가 가능하다? 자, 볼까요? 자, 그럼 갑국 여기 있죠. 그럼 갑국은 40개에 특화해서 X제 10개? 그럼 X제 10개를 받아오려면 교역 조건이 1대1이니까 Y제 10개 주면 되죠? 그럼 Y제가 30개 남잖아요. 따라서 Y제 30개와 X제 10개의 소비가 가능하다. 딩동. 맞죠? 자, 3번 정답이고 4번 보세요. X제와 한 개와 Y제 2개를 교환하면 A 소비가 가능한 게 아니고 1대1로 교환해야 A 소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돼요? 자, 마지막. 자, X제와 Y제를 1대1로 비율로 교환하면 그러면 기억은 얼마일까요? 40이 아니죠. X제 30개 특화해서 1대1로 교환하면 기억은 30이 나와야죠. X제 30개 주면 1대1 교환 Y제 30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0번 문제는 주어진 조건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첫 번째 단선 이거예요. 교역전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을국이 작으니까 을국은 X제 비교 우위. 그래서 여기다 을국 집어넣고 갑국 집어넣고 딱 보니까 교역전 생산 가능 곡선 소비 가능한 조합. 을국은 그럼 X제의 비교 우위가 있구나. 그럼 갑국은 Y제 그리고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이 A. 그러면 여기서 교역 조건 15개 주고 15개 받았다. 그래서 교역 조건은 1대1.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7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시험은 9월 평가원 전에 마지막 최종 점검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 또는 좀 놓친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셔서 9월 평가원 수능 앞두고 최종 평가니까 9월 평가원 정확하게 공부하신 만큼 원하는 성적 얻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학습법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또 다른 강의로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